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내인 국회의원 김민전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국회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 초대 선거는 PT가 나오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국회의 초대 선거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재원국회의 선거입니다. 그 당시에 석 달간에 있었던 선거 방해의 인명 피해는 사망이 500여 명에 이르고 부상이 700여 명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와 관공서와 경찰이 피습을 당하고 또 방화와 통신 시설의 파괴, 철도 시설의 파괴 등이 있는 가운데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못해서 다음 해에 선거가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5%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좌익들의 선거운동 방해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정부 수립의 열성을 온 국민이 다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국회만 해도 무소속이 그 일대 선거에서 40% 이상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대 국회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1, 2대 국회의원이 약 60여 명이 납북되고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얼마나 어려운 역사를 보내왔는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 역사를 보내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국회사를 찾아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3공화국에 들어오게 되면 정당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과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운영은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된다.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가 먼저 심사하고 그리고 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오늘날과 같은 절차가 도입된 것이 3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수당 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공화국 당시의 의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낙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의 역할은 사실상 날치기를 하는 게 국회의장의 가장 핵심적인 본분이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행정부 법안이 유신 시절에는 90% 이상 통과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공화국 당시에도 85% 가까이 행정부의 법안은 다 통과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공화국에 들어오면 이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국회 활동은 더 위축이 됩니다. 국정감사 제도가 폐지되었고요. 국정조사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유명무실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의장의 심사기관 지정,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관 지정 제도, 그리고 본회의의 부의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직권상정 제도라고 하는 게 바로 유신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유신 시절에 이 직권상정 제도를 도입하느냐라고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날치기를 하고 본회의에서 한 번 날치기 하고 두 번의 날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하에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를 통해서 본회의에서만 날치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공화국, 5공화국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는 통법부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행정부가 내놓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 개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통법부의 오명을 벗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게 되고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다수당의 혹은 여당의 얼굴마담이 아니라 진정한 중립적인 사회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의장의 당적 이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의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됩니다. 이것은 다수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아니라 적어도 교섭단체가 서로 협의하는 가운데 국회를 운영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고 특히 17대 국회 이후로는 의장직을 가지지 않은 원내 2당이 상임위원장직을 갖는 것으로 관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이 직권상정 제도를 조금 고치게 됩니다. 의장이 심사기관을 지정할 때는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되었고 소위 날치기라고 하는 것의 역사는 민주화 이후에도 일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는 복원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됩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더 민주화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의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 전시, 사병 등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있을 때 직권상정을 가능하도록 직권상정 제도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이 제도가 2012년에 와서야 이제 완전히 약화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법안을 찾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건 신속 처리 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안건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야당의 힘이 너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제한 토론 도입과 무제한 토론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안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은 이렇게 토론의 문을 활짝 여는 대신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대, 22대 국회에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적 이탈을 통해서 굉장히 강화되어 왔고, 민주화 이후의 역대 국회의장들의 경우에는 여당이 다수당인 경우에는 간혹 몇 개의 날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직권 상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중립성의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면 이 의장의 직을 마치고 나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당파성이 21대부터 매우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회의장의 말씀도 상당히 당파성이 강한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동안의 민주화 이후의 노력이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상임위원장을 나누어 가지는, 의석수의 비례해서 나누어 가지는 전통도 21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매우 약화됩니다. 21대 전반기에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적도 있고요. 21대, 22대에는 17대 이후 만들어진 전통인 법사위원장을 역시 다수당이 다 가져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대, 22대에 들어오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의 협의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에서의 일방 표결 처리가 아주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이 바로 신속 처리 제도를 더 신속하게 만들겠다, 무제한 토론도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 21대, 22대 국회의 모습은 30, 40, 50 시대의 국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소위 권위주의 정도와 싸웠던 분들이 오히려 그 시대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문금조 의원께서도 일하는 국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국회가 일을 너무 느리게 한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느린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9대, 20대, 21대, 22대 가결법률 건수와 심사 기간이 나와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19대 국회에만 해도 가결법률안 건수는 6,149건인데 평균 심사기간은 311일이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61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43일, 이렇게 해서 평균 311일이 걸려서 한 건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서는 309.5일로 조금 더 짧아집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258일로 좀 더 짧아지고요.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약간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대 국회 보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총 7,707건의 법률안을 처리합니다. 평균 심사 기간은 303.5일이었고요. 소관위원회에서는 252.2일간 심사를 했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47.7일이 평균 걸렸습니다. 22대 국회 2년이 지났는데요. 이 2년 동안에 4,407건을 처리했습니다. 평균 심사 기간은 235.3일입니다. 22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비교한다면 약 75일 정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역시 빨라졌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2대 국회는 199.3일 한 건을 처리하는데 199.3일이 평균 한 건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19대 261.1일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약 65일이 빨라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이 21.4일, 22대 국회에서는 21.4일이 걸린 것에 반해서 19대 국회에서는 43.3일이어서 이거 역시도 약 18일이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회에서의 법률안의 심사라고 하는 게 특히 22대에 들어와서는 얼마나 어마무지하게 빨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 대가 2년이고요. 우리는 한 대가 4년이기 때문에 미국의 두 대와 우리의 한 대, 그래서 미국의 117대, 118대 의회와 우리의 21대 국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비교해 보면 우리는 4년간에 7,007건을 처리했고요.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636건. 사실 이때만 해도 법안이 많이 통과된 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이거보다 더 적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비교해 본다라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빨리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가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안을 빨리 많이 통과시키면 좋은 국회이고 일하는 국회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결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들은 빨리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숙고할 것이냐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미국 법안의 심사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양원제이고요. 양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률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 각각 법률안을 발의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칩니다. 각 하원과 상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비율은 보통 1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90%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상임위원회들은 법률안의 무덤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안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죽고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은 10건 중에 1건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법안들이 다시 본회의에 가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원과 하원에서 심의한 법안이 유사하지만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원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요. 이 양원협의체에서 상원에서 통과된 법률안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다시 서로 협의해서 하나의 법률안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하나의 법률안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시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에 보내게 되고 이 본회의에서 어느 한 원이라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은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심사 과정은 많은 법안을 빠른 시간에 빨리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꼼꼼하게 천천히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심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해도요.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알고 그 법들을 다 지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법 하나에는 수많은 시행령이 따르게 되고 그 시행령 하나하나를 어떻게 시민들이 다 알고 지키겠습니까? 이 때문에 법이 빨리 바뀌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위 민주국가들의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 이른바에 일하는 국회가 마치 법안을 많이 빨리 통과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권위주의 시절에나 통하던 얘기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최근에 신속처리 법안이 통과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들어서 국회 운영위는 사실 국회 운영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속처리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한다라고 각 의원들에 알린 것은 그 전날 밤 7시 30분이었고요. 그 다음날 10시에 갑자기 보여서 이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안에 대한 숙고가 과연 가능했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국회 운영위원회의 상황은 법사위원회의 상황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법사위원회는 그날 새벽 12시 5분에 공지를 하고 그날 10시에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개때 콩고 먹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되겠는가 정말 숙고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들은 이 신속처리 안건 법안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논리로 많이 들은 것은 신속처리 안건의 데드라인이 330일인데 이것은 국회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법안의 처리 기간보다 짧다. 그러므로 이걸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이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회는 너무 많은 법안을 너무 빨리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짧기 때문에 더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속처리 제도는 위원회에서 180일인데 이것을 60일로 줄이겠다. 법사위에서 90일인데 이것을 30일로 줄이겠다. 그리고 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내에 본회의로 오게 되면 60일 내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즉각 상정하도록 하겠다. 해서 90일 내에 신속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놀라운 법안들을 엄청나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 신속 처리 제도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통과된 법률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계속되어 왔던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계속되어 오던 삼심제를 무너뜨리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양심도 무너뜨려서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하겠다는 얘기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고치겠다라고 하는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전략적으로 이번에 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은
필리버스터의 시작을 위한 요구, 지금 현재는 3분의 1, 제적의원의 3분의 1로 요구하는 것을 5분의 1로 요구하는 대신에 3분의 1의 찬성이라고 하는 관문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도중에 5분의 1의 의사 정족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를 정지 가능하다. 이런 제도를 넣고 있고요. 그리고 종결은 좀 더 쉽도록 해서 5분의 1의 요구로 5분의 3의 찬성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필리버스터 제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빈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족수의 5분의 1을 채워야 된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필리버스터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의 경우에는 한 의원만 5분의 1의 요구, 3분의 1의 요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한 의원이 요구하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미국의 필리버스터도 발언의 종결은 5분의 3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5분의 3으로 종결하는 경우에도 30시간 더 발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본인 혼자도 계속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족수를 요구하겠다, 의사 정족수를 요구하겠다 이런 제도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왜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단 하루의 필리버스터 이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도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다수당의 오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반대해도,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도 다수당은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필리버스터 제도를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나온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또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는가 몇 가지 지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18대에서 22대 국회 각 위원회에서 일방 표결 다 타협하지 않고 일방으로 표결로 끝낸 경우입니다. 18대는 44건이고요. 19대는 10건이고요. 20대는 7건입니다. 그리고 21대는 63건이었는데 22대는 320건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다수당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운영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의 표결 건수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대 국회 문금주 의원께서는 앞에서 어느 위원회가 가장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는지 그 퍼센테이지로 보여주시던데요. 저는 반대의 퍼센테이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2대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일방 다수결 표결을 많이 한 곳이 어디냐? 법제사법위원회가 단연 1위입니다. 192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방위가 61건, 행안위가 23건을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체제와 관련된 법안에서 주로 일방 표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 될 수가 있고요. 과방위는 아시다시피 과방위가 다루고 있는 언론과 관련된 제도들이다, 미디어와 관련된 제도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법원, 또 방송, 언론 이런 기관들은 그 사회의 심판에 해당하는 기관들입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이냐를 보는 척도 중에 하나는 심판의 중립성입니다. 근데 이 심판과 관련된 제도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중립적일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도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조건 중에 하나로 심판 매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판이 중립적이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루는 기관도 심판과 관련된 기관이고요. 한 사회의 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판들이 중립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탄핵 소추 건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는 우리 국회가 통법부로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던 시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대의 현상으로 21대, 22대 1년의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탄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 국회의 탄핵 소추 건수는 총 54건입니다. 그런데 1대 국회에서 13건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제도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32건의 안이 발의되었고 그중에 통과된 안들을 본다라고 하면 월 평균 1.6건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이 안들이 결국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행정부의 직무정지를 통해서 마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다 통과시켰는데 왜 또 이 신속 처리 대상 신속 처리의 시간을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 현재 330일에서 90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깜짝 놀라서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법안들, 그런 것이 바로 검찰청의 폐지, 또 대법원 법관의 수를 26명으로 늘린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법외국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3심제를 폐지하고 사실상 4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들, 우리가 그동안 70여 년 동안 지켜왔던 사법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만 해도 공소 기각을 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이재명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 처리 제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대통령의 과 관련되어서 나온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요. 우선 대통령의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 관계자를 몰랐다, 그분의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몰랐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고등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형량만 확정하면 대통령직이 중지 혹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고요. 특히 대법원에서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때 그 판결문을 본다라고 하면 1심에서의 판결문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심에서의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선고되었던 이 형과 굉장히 유사한 형이 선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둘째는 대장동 미래신도시 백현동 개발 사업 및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된 특경법상의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이겠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하여 공공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 노가를 대가로 거액의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민간 기업이 방북 비용 300만 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인식과 승인이 있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국정조사도 했고, 이 국정조사에서 마치 그 당시에 검사가 연어회와 술로 회유한 듯이 국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만 결과는 오히려 이 이화영 씨가 위증을 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위정교사 혐의,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위정교사 혐의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따른 업무상의 배임 혐의 등의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다라고 하면 결국 다수의 사건들에서 사법 절차가 아마 재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건수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건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사건을 강제로 이첩받아서 공소 유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통과시킨 형사소송법의 공소 기각만으로는 불안해서 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신속 처리 법안을 또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특검법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은 기존의 공소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가 특검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항, 이런 놀라운 조항조차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특검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추천은 대통령이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법치주의의 대원칙과는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공소기각제도도 형사소송법에 그야말로 몰래 끼워 넣다시피 한 이 공소기각제도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이 특검법도 통과시키겠다,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어느 권력자도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판관이 된 적도 없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자신의 친인척을 현직에 있으면서 다 그 죄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상김 시절에 예를 들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본인의 아들들을 다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 죄값을 받도록 했고요. 또 그 이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자신의 동생, 또 처남, 그리고 장인까지도 다 죄값을 본인이 현직에 있으면서 물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형들을 다 죄값을 물거나 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누구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죄나 자신의 친인척의 죄를 현직에 있으면서 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끈질기게 지금은 삼각 파도처럼 공소기각, 공소취소, 그리고 연임제 이 세 가지로 지금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용납하는 역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대통령의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사법제도들 정말 참 심란하고 슬프기 짝이 없는 제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청의 폐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미 2021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난 이후에 분리하겠다라고 한 이후부터 사실 미제 사건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강력 범죄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현직에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제도를 결과적으로 아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곳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무부가 산하의 공소청을 두고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조직의 개편이 하루아침에 70년 동안 만들어온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친다라고 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의 중대범죄수사의 영역을 아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중수청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시절에 있던 치안본부와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오랜 기간에 부패, 경제, 금융, 마약, 방위 사업 등의 고도의 법리 판단과 증거 분석이 요구되는 범죄 수사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추척해 왔는데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중수청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헤럴드 경제가 보도한 2026년 7월 16일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13개월간 212명의 검사가 퇴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난해에는 175명이 검찰을 떠나서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많이 검찰이 현직에서 떠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야 검사가 떠나니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축적된 검사의 수사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붕괴되는 경우에 있어서 결국 누구에게만 좋은가라고 한다면 범죄자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결국 대규모의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다 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또 이 거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인 견제장치, 특히 이 특사경에 대한 사법적인 견제장치가 없는 경우에 이 특사경은 주로 민생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 특사경들이 부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생의 침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형사법의 형사절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 보안 수사권도 완전히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장윤기 사건처럼 파렴치한 사건이 부당하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은폐되거나 암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치안이 잘 유지되기를 죄 지은 사람들이 벌 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공정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국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26일입니다. 올해 2월 26일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일방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법외국제는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이 법외국제는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 수사 담당자가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행위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법외국제의 1호 고소 고발 사건이 대법원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서 증거를 명백하게 조작하거나 이런 의혹이 있던 사건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외국제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국가사법 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법부의 위축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각 재판부가 자율적으로 재판을 한다, 또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보호되는 검찰이나 경찰 조직과는 다르다. 이게 결과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외국제가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된 것, 합리적인 범위, 재량적 판단 등 그 구성요소가, 지금 법외국제의 구성요소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사실상 재형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역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외국제를 통과시킨 것은 사법을 여론으로 혹은 권력으로 위축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형사절차법에 공소기각을 시킬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키고 사법부가, 재판부가 공소기각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도 법외국제와 함께 엮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상당히 권력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법외국제가 특히 이미 악성 고소고발 남발, 민생수사의 공백을 이미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원이 2026년 5월 10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법 시행 두 달 만에 전국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대상자는 무려 3,272명에 달하고 이 중에 경찰관이 1,067명, 검사가 269명, 법관이 193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또 고소인 한 명이 경찰관을 포함해서 800여 명을 한꺼번에 고소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법외국제라고 하는 게 일종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를 사법체계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악성 고소가 쏟아지는 가운데, 고소 고발이 남발하는 가운데 수사 현장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외국제 고소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검사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경찰들도 지금 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외국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방어용 보고서를 쓰는데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격리, 접근 금지,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 경찰은 몸을 사리게 되고 사기, 폭력, 성범죄 등 민생 사건 수사가 지연되면서 수사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사사법체계의 붕괴와 정치 권력의 종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결국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다퉈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법체계 내에서 다퉈져야 됩니다. 그런데 법외국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사건조차도 담당 법관을 고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첫날 제1호 고발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 권력자에게 사법부가 종속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정치 권력이 여론을 앞세워서 수사, 기소, 재판에 관여하고 최종적으로 형사사법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사법부의 무력화가 일어난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빨리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빨리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 법안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관의 증언 26년 2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고요. 결국 본회의도 통과했습니다. 3월 12일 공포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28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에
주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에 걸쳐서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완전히 가분수 조직이 됩니다. 대법관의 숫자는 많은데 팔과 다리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가분수 조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관 수는 13명이다. 이렇게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늘려야 되느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로 대법원을 다 구성하겠다. 이 의미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법관을 증원하면은 하급식 법관이 유출되어서 결국 1심, 2심 재판이 급격하게 약화된다. 가분수 조직이 되니까 1심과 2심이 약화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대법관을 증원하면 그 대법관의 사건을 검토하고 보조하는 재판연구관도 함께 증원해야 되는데 대법관이 12명이 증원되는 경우에는 재판연구관도 최소 24명에서 101명까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재판 경험이 축적된 중견 판사들이 대거 대법원을 차출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1심과 2심을 담당할 숙련 법관들이 줄어서 하급식 재판이 질적으로 저하될 것이다. 그리고 재판이 지연될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공백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6명의 대법관이 전원 합의체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수기 기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고 오히려 상고심이 적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중요한 법리를 결정할 때 치열한 토론과 설득을 거치는 재판 헌법소원제 4심제 재판소법은 2026년 3월 12일 이거 역시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대한 법안들을 다 강행 처리했는데 왜 또 신속 처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공소 취소 특검법을 빨리 해치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판 헌법소원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소원제의 주요 내용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원의 확정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헌재가 이에 대해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4심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선거가 수립된 이후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던 3심제의 체계를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재판 소원이 허용되게 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도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중 3중의 안정장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10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 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사실상 취소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환송 절차도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법원과 헌재 간의 해석 충돌도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둘째는 물론 최근에 통과된 형사절차법도 이 핑퐁 수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그런 절차법입니다만은 이 헌법소원제 역시도 마찬가지다. 핑퐁 재판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결국 많은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인물들, 그들만 이 제도의 효능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이 과다한 소송 비용 부담에 기약 없는 희망 고문과 소송의 지옥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재력가들은 판결 불복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결국 권력자와 재력가들은 악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정통망법 2025년 12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6년 7월 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통망법 역시도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만은 결국 민주당은 이 역시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소위 이 법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확정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2차례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가중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상에는 굉장히 많은 온라인 유저들이 자기의 컨텐츠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무리한 시행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 전반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허위 조작 정보의 추상적 기준과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붕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조작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허위이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허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와 같이 그 시대에는 허위였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허위가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학적 사고도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다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많은 본인의 의사 표현을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논쟁은 확인된 사실과 의혹 제기, 전망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고 정보의 일부가 틀렸다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표현을 허위 조작 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일반 이용자들은 그에게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정당한 의혹조차도 스스로 포기하는 자기 검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이 때문에 가능한 한 두려워서 글을 쓰지 않게 된다. 결국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 법을 향해서 침습적 검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나 AP통신 등 외신들은 국가가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칼자루를 쥐는 것은 위험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짜뉴스 규제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짜뉴스 규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소위 입틀막법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분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외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가 너무 자가당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검열 공포로 인한 대규모 디지털 망명과 일반 국민들의 피해입니다. 정통법 개정으로 대형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의 게시물 역시 언제든지 플랫폼의 일차적 판단에 따라 신고 삭제 개정 제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26년 7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본문을 분석한 결과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무려 80.4%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젊은 분들이 이 입틀막법에 대한 우려, 그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는 층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자기 글이 이에 해당될까봐 굉장히 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거액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단정적 표현 대신에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 이거나 위험하니 댓글을 이모티콘으로 달아야 한다. 같은 그런 매뉴얼까지 공유되고 있는 것 잘 알고들 계실 겁니다. 거기야 국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 미국의 레딧 등 규제가 덜한 해외 공론장으로 떠나가는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접속을 우회하는 이른바 디지털 망명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과도 유사한 현상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하니 결과적으로 해외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오히려 국내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나 이게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숨쉬어야 하는 억압과 공포를 누려야 한다면 이것이 민주주의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려고 우리가 민주화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상실과 사법적 흉기로서의 악용 위협성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감시를 받아야 할 대통령과 정부, 여당 인사,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마저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허위 조작 정보라 주장하며 거액의 징벌
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법 역시도 그동안에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다, 약사를 위한다 말들 해오셨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정치 권력과 대기업 등 입막음용 소송을 남발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만 유리하고, 또 언론과 시민의 감시 기능은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권력형 비리의 초기 보도, 내부 고발이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은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그 누구도 어느 정부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또 이 법들이 실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더 빨리 일하자고 하는 것이냐, 더 빨리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속 처리 법안이 오늘 이 패스트트랙이 오늘 필리버스터의 대상인 법안인데요. 이미 우리 22대 국회는 너무 많은 법안을 너무 빨리 시키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역시 너무 많은 법안을 너무 빨리 통과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 하나에 따라오는 시행령들이 무수하게 많고, 그 시행령들을 다 지켜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변화된 시행령을 어떻게 인지하고 지켜나갈 것이냐, 법의 안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창 시절 민주주의를 그렇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안을 저희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막아설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더 공고하게 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축적해온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도 하고 반대 의견도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반대에만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무엇이 진정한 민생인가 같이 머리를 맞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